굶주린 독일 셰퍼드와 그녀의 새끼가 한 노인에게 도움을 구걸했다. 그의 다음 행동은 당신의 인간에 대한 믿음을 되살릴 것이다. 한국의 조용하고 잊혀진 마을 구석에서 한때 임무를 위해 훈련받았던 K9 독일 셰퍼드가 이제 새끼를 데리고 거리를 떠돌았다. 지치고 굶주리고 간신히 서 있는 그녀는 한 노인의 집 문 앞에 다가갔다.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단지 구걸했다. 그 노인이 다음에 한 일은 가장 상처받은 영혼도 친절을 통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날 아침 바람은 조용한 아픔을 실어날랐다. 낙엽이 보도 위를 스치며 작은 목소리처럼 소리를 냈고 경기도의 작은 마을의 텅 빈 거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였다. 갈라진 도로 끝에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우체통이 삐뚤어진 낡은 파란 집이 있었다. 그 안에는 72세에 은퇴한 정비사 김영수 씨가 살고 있었다. 그는 몇 년 동안 문을 열고 사람을 맞이하지 않았다. 김영수는 오랫동안 침묵을 알아왔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의 세상은 오래된 추억, 블랙커피, 그리고 라디오의 부드러운 소음으로 축소되었다. 그는 비통하지 않았고 단지 지쳐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창가에 앉아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아무 변화도 기대하지 않았다. 오늘까지는 그의 의자에서 그는 거리 건너편에서 서리가 살짝 덮인 풀밭을 절뚝이며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았다. 처음에는 야생 코요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동물이 고개를 돌리자 김영수의 숨이 멎었다. 독일 셰퍼드였다. 하지만 그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그녀의 몸은 마르고 갈비뼈가 털 사이로 드러났으며 그녀의 그 눈은 천 개의 침묵의 비명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약한 앞다리를 절뚝이며 앞으로 나아갔고 그 뒤에는 너무 큰 발로 어색하게 비틀거리며 따라오는 작은 새끼가 있었다. 김영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이미 마비되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였다. 어미개는 그의 현관 바로 앞에서 멈췄다. 짖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그를 올려다보며 떨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얕고 절박한 숨으로 오르락내리락했다. 새끼는 그녀 옆에 쓰러져 따뜻함을 위해 발을 베 말고 너무 지쳐서 낑낑거릴 힘조차 없었다. 김영수는 방충망 문을 열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심지어 움찔하지도 않았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나이와 걱정으로 뻣뻣해진 뼈를 하나씩 움직였다. 무릎이 오래된 나무에 부딪히며 뚝뚝 소리를 냈다. 어미의 귀가 살짝 움직였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그조차 너무 무거워 보였다. 그는 속삭였다. 어디서 온 거니, 아가? 그러자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어미개는 새끼를 부드럽게 앞으로 밀며 새끼의 털에 코를 살짝 댔다. 그리고 다시 김영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애원하듯 말했다. 둘 다 구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 아이만이라도 구해줘. 김영수의 목이 메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어미였다. 이것은 희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마음속 무언가를 깨뜨렸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현관문을 더 활짝 열었다. 들어와.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둘 다 어서. 그녀는 망설였지만 곧 천천히 다리가 떨리며 일어섰다. 다시 새끼를 밀었고 함께 그들은 그의 집 문턱을 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들어오자 바닥이 삐걱거렸다. 김영수는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어미개는 조심스럽고 단호한 걸음으로 걸으며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새끼와 그 사이에 몸을 두며 비틀거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새끼는 빵 한 덩어리보다 크지 않았지만 자신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충실히 어미를 따랐다. 그는 너무 약해서 짖을 수도 없었지만 작은 꼬리가 한번 까딱였다. 확신은 없지만 호기심이 생긴 듯했다. 김영수는 문을 닫아 바람과 오랫동안 그의 집을 괴롭히던 침묵을 차단했다. 집 안 공기는 따뜻했지만 퀴퀴했고 오래된 나무, 먼지, 그리고 그의 망쳐가 좋아했던 꽃향기 공기청정제의 희미한 기억이 섞여 있었다. 잠시 그는 거의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영수야, 개를 들이면 내 러그에 올리지 마. 그는 문 바로 안쪽에 서 있는 두 마리를 내려다보았다. 털은 엉키고 눈은 텅 비었으며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그 러그가 단순히 밟히는 것 이상이 될 것임을 알았다. 어미개는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고개는 낮아져 있었다. 김영수는 그녀의 뒷다리가 부어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마도 삐었거나 더 심각한 상태일지도.
새끼는 따뜻함을 위해 어미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밥이 필요하겠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몇 주 동안 열지 않았던 찬장을 열어 정어리 통조림과 냉장고에 남은 치킨을 찾았다. 화려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아마도 주워 먹었을 자갈과 쓰레기보다는 나았다. 접시를 준비하며 그는 뒤에서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어미가 따라왔지만 부엌 입구에서 멈췄다. 구걸하지 않았다. 낑낑거리지도 않았다. 단지 보호적이고 예의 바르게 서 있었다. 김영수는 무릎을 꿇고 음식이 담긴 접시를 바닥에 밀었다. 새끼가 먼저 달려가 치킨을 잡고 급한 입으로 삼켰다. 어미는 새끼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망설였다. 새끼가 절반을 먹고 나서야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남은 것을 부드럽게 먹기 시작했다. 저를 먼저 먹이고 있구나. 김영수는 놀라며 속삭였다. 지금도. 그는 천천히 앉아 다리를 어색하게 접고 찬장에 등을 기댔다. 오랫동안 그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새끼는 입을 하르며 김영수 옆으로 비틀거리며 와서 그의 손가락을 킁킁거렸다. 김영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용감한 꼬마구나. 그가 말하며 새끼가 그의 손바닥에 코를 대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미는 잠시 후 다가와 조용히 허락을 구하듯 고개를 숙였다. 김영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손바닥을 위로 펼쳤다. 그녀는 몸을 숙이며 따뜻하고 불안정한 숨을 내뱉었고 코로 그의 손가락을 만졌다. 그 순간 신뢰가 생겼다.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김영수가 그녀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새끼를 위해 싸우고 있음을 보기에 충분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털을 만졌다. 털은 거칠고 더럽고 곳곳이 엉켜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 그는 강인함을 느꼈다. 골목에서 잠을 자고 위험에서 도망치고 자존심이 남아있지 않을 때 구걸했던 전사의 강인함. 그리고 여기 그녀가 있었다. 김영수는 일어나 거실 한쪽 구석을 준비했다. 오래된 퀼트, 수건 몇 장, 따뜻한 물이 담긴 그릇. 뒤를 돌아보니 어미는 이미 새끼 옆에 러그 위에 누워 있었다. 수건 위도, 침대 위도 아닌 러그 위였다. 그의 아내가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 러그. 그리고 김영수는 미소 지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다시 누군가를 위해 신경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일지도. 그는 전화기를 들고 지역 동물병원에 전화했다. 안녕, 이지은 씨, 김영수야. 여기 개 2마리가 있어. 어미가 상태가 안 좋아. 내일 아침에 와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의 여성이 놀란 목소리로 답했다. 김영수 씨, 개를 키우고 있다고? 그는 그들을 돌아보았다. 어미개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머리는 새끼의 작은 몸 위에 놓여 있었다. 그래,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 것 같아.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김영수는 불을 끄고 방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잤다. 혹시 그들이 그를 필요로 할까봐. 김영수는 해가 뜨기 전에 깨어났다. 그의 늙은 뼈는 언제나처럼 아팠다. 하지만 오늘 그 고통은 그를 그다지 괴롭히지 않았다. 집은 조용했지만 텅 빈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침묵으로 가득했다. 살아있는 침묵, 부드러운 숨소리, 가끔 털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 존재감. 그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거실로 들어갔다. 이른 아침 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들어와 바닥을 살짝 비췄고 러그 위에 형체가 드러났다. 어미개는 새끼를 따뜻한 원처럼 감싸며 보호하듯 누워 깨어나 있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그녀의 고개가 들렸다. 으르렁거리지도 짖지도 않고 단지 조용히 지켜보는 눈빛이었다. 좋은 아침. 김영수가 속삭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는 그녀의 호흡이 더 안정적이고 몸이 약간 더 편안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새끼는 그녀 옆에 말려 잠들어 있었고 한쪽 작은 발이 그녀의 코 위에 걸쳐져 있었다. 김영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스크램블 에그와 삶은 치킨으로 작은 그릇을 준비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 근처에 그릇을 놓으며 공간을 내주었다. 그녀는 냄새를 맡더니 먹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천천히, 마치 음식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믿기 시작한 듯했다. 계속 아가라고 부를 수는 없지. 김영수가 방 건너편에서 말했다. 이름이 필요해. 그는 잠시 생각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미라.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기적이나 바라보다라는 뜻이야. 아마 그가 설명했지만 그녀가 그 단어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방식으로는. 하지만 무언가 그 이름이 어울렸다. 그녀가 첫날 그를 바라보던 방식. 그녀의 존재가 그의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든 방식. 미라. 그리고 새끼는?
김영수는 몸을 숙여 작은 녀석을 부드럽게 깨웠다. 새끼는 작은 끽 소리와 함께 하품을 하며 졸린 눈으로 올려다보았고 꼬리가 어설프게 흔들렸다. 김영수는 웃었다. 넌 작은 불꽃이구나. 그렇지? 그는 손을 뻗어 새끼의 귀 뒤를 긁어주었고 처음으로 새끼가 그의 손을 핥았다. 재민, 그가 결정했다. 그게 너 이름이야. 미라는 동의하는 듯 코로 재민을 김영수의 다리 쪽으로 밀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날 아침 늦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마을의 유일한 이동 수의사 이지은 씨가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동물은 밖에 있어야 한다고 했던 그 김영수 씨 맞아요? 그녀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김영수는 작게 미소 지으며 비켜섰다. 직접 와서 봐. 그녀는 들어와 즉시 미라와 재민 옆에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태도는 전문적인 연민으로 바뀌었다. 미라는 긴장했지만 김영수의 차분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다. 이지은은 먼저 미라를 살펴보며 관절을 부드럽게 확인하고 갈비뼈를 만졌다. 영양실조예요. 뒷다리에 오래된 부상이 있어요. 뭔가에 부딪혔거나 세게 넘어진 것 같아요. 잘못 아물었을 수도. 엑스레이가 필요해요. 새끼는요? 김영수가 물었다. 영양 부족이지만 놀랍게도 회복력이 있어요. 이지은이 재민을 잠시 무릎에 올리며 답했다. 4주 정도 됐어요. 휴식, 음식, 따뜻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제가 데려갈 수 있는 어떤 곳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안전해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녀석들은 어디도 안 가. 이지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영수 씨, 변했네요. 어쩌면 누군가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그가 답했다. 그날 밤 이지은이 떠난 후 김영수는 책을 펼쳤지만 거의 읽지 않았다. 미라는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고 가끔 고개를 들어 재민을 확인했다. 재민은 서툰 호기심으로 거실 구석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김영수는 고요 속에서 말했다. 미라, 넌 재민을 구했어. 그리고 날 찾아왔지. 마치 내가 아직 줄 수 있는 게 남아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는 감정이 목소리에 스며들며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마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재민이 그의 발 옆에 말리며 미라가 길고 평화로운 숨을 내쉬자 김영수는 뒤로 기대어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목적을 느꼈다. 처음 며칠은 조용히 흘렀다. 김영수는 자신이 필요로 했던 리듬에 빠져들었다. 그는 일찍 일어나 미라와 재민을 위해 밥을 만들었고 아침에는 신문을 읽으며 그들 옆에 앉았다. 재민이 서툴게 따라오며 마당을 짧게 산책했다. 미라는 여전히 보호적이었지만 그 공간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 옆 햇빛 패치에 누워 경계를 약간 풀었고 재민이 풀과 먼지 속을 굴러다니며 잎을 씹고 개미를 쫓았다. 하지만 평화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어느 목요일 오후 김영수가 대문 옆에서 낙엽을 긁어모으고 있을 때 자갈을 밟는 타이어 소리가 들렸다. 녹슨 흰색 픽업 트럭이 그의 울타리 너머에 멈췄다. 안에는 두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중년으로 머리에 너무 작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젊고 덩치가 크며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김영수는 갈퀴를 손에 든 채 몸을 폈다. 나이 든 남자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김영수 씨 맞아요? 그렇소.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개 한 마리를 찾고 있어요. 암컷 독일 셰퍼드, 검은색과 황갈색, 뒷다리가 절어요. 혹시 봤어요? 김영수의 등뼈가 뻣뻣해졌다. 왜 그 개를 찾는 거요? 우리 개예요. 젊은 남자가 끼어들었다. 몇 주 전에 도망쳤어요. 우리 사촌이 감옥에 가기 전에 키우던 거였죠. 새끼를 낳았는데 그걸 팔려고 했어요. 김영수는 갈퀴를 더 세게 쥐었다. 목걸이도 없고 태그도 없어. 굶주린 채로 내 문 앞에 왔어. 그래도 우리 개예요. 나이 든 남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사진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재민이 낯선 목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짖었다. 잠시 후 미라가 문간에 나타났다. 동상처럼 굳은 자세로 귀는 앞으로 꼬리는 아래로 눈은 트럭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김영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이제 너희 개가 아니야. 남자들은 그를 노려보았다. 우리가 키우던 개를 훔쳤다고 말하는 거요. 노인네? 도움을 청하러 왔고 내가 도와줬을 뿐이오. 젊은 남자가 문을 열고 내리려 했지만 미라가 깊고 낮은 으르렁을 냈다. 크지 않고 과시적이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그 소리, 경고와 약속이 섞인 는 남자를 자갈 위에 한 발을 디딘 채 멈추게 했다. 나이 든 남자가 그의 팔을 잡았다. 지금은 그냥 놔둬. 다시 올 거야.
젊은 남자가 중얼거렸다. 김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트럭이 후진하며 먼지 구름을 일으키고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집안에서 미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트럭이 도로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따라갔다. 그제야 그녀의 근육이 풀렸다. 그녀는 거실로 물러나 재민을 자신의 몸 가까이로 밀었다. 김영수는 문을 천천히 닫고 잠갔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손전등을 옆에 두고 10년 넘게 만지지 않았던 낡은 산탄총을 벽에 기대놓고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미라는 그의 옆에 누워 경계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어떻게든 그들이 다시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이지은에게 전화했다. 개 등록을 제대로 도와줄 사람 아는 사람 있나? 그가 물었다. 법적으로 말인가요? 영구적으로. 이지은은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내쉬었다. 진심으로 키울 건가요? 그녀가 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랬지. 잠시 멈췄다가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몇 군데 전화해 볼게요. 그날 오후, 김영수는 서류를 인쇄해 준비했다. 이웃이 주거 증명을 위해 오래된 우편물을 스캔하는 것을 도왔고, 이지은은 지역보호소의 자원봉사자와 연결해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주었다. 미라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와 재민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해가 질 무렵, 김영수는 울타리 옆에 서서 도로를 바라보았다. 갈퀴는 사라졌다. 대신 단단한 자세와 날카로운 시선이 있었다. 그는 문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뒤에서 미라는 조용히 서 있었다. 옆에서 재민은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은 너무 멀리 와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이틀 뒤 밤, 폭풍이 왔다. 나무를 휘몰아치거나 땅을 범람시키는 폭풍이 아니라 자물쇠를 아는 도둑처럼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폭풍이었다. 밤 9시가 막 지난 시간이었다. 김영수는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미라가 갑자기 일어서며 귀를 세웠다. 그녀는 나무 바닥을 통해 울리는 낮은 으르렁을 냈다. 재민은 구석에서 양말을 가지고 놀다가 얼어붙었다. 집 안 공기가 고요해졌다. 그리고 노크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3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 김영수는 손을 빠르게 닫고 복도로 나갔다. 미라는 이미 문 앞에 단단히 서 있었다. 그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이었다. 트럭의 남자들. 이번에는 둘 다 서 있었다. 젊은 남자는 후드를 깊게 눌렀었고, 나이든 남자는 현관 기둥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며 불빛을 뿜어냈다. 김영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여기 볼 일 없어. 그건 우리 개야. 젊은 남자가 답했다. 데리러 왔어. 무단 침입이오. 경찰 불러. 나이든 남자가 비웃었다. 도둑질한 물건을 숨긴 당신에 대해 뭐라고 할지 보자고. 미라가 다시 으르렁거렸다. 이번에는 더 크게. 앞으로 한 발짝 나섰다. 이미 서류 등록했소. 김영수가 문 너머로 말했다. 이제 내 개고. 어디도 안 가. 그때 젊은 남자가 뒤로 물러서더니 문을 걷어찼다. 집 전체가 흔들렸다. 김영수의 피가 얼어붙었다. 미라는 앞으로 돌진하며 깊고 우렁찬 짖음으로 재민을 테이블 아래로 몰아넣었다. 김영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기를 들고 911에 전화했다. 그들이 여기 있어요. 그가 오퍼레이터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강제로 들어오려 해요. 디스패처는 경찰이 오고 있다고 했지만 위험이 몇 인치 앞에 있을 때 분단위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김영수는 알았다. 또 한 번이 발차기, 자물쇠 근처 나무가 갈라졌다. 김영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복도 옆에 있던 산탄총을 집어들었다. 그는 사용하고 싶지 않았고 10년 넘게 만지지 않았지만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첫 번째 탄환을 장전하며 미라가 그의 옆에 바짝 붙였다. 그녀는 소리에 움찔하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긴장했지만 그 아름답고 불타는 눈은 초점이 맞춰져 맑고 기다리고 있었다. 김영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너를 빼앗기지 않을게. 또 한 번이 발차기. 이번에는 자물쇠가 부서졌다. 문이 격렬하게 열렸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다. 마치 그럴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미라였다. 그녀는 털과 분노의 소용돌이로 앞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몸은 젊은 남자의 가슴을 강타하며 그를 문간으로 밀어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에 세게 부딪혔다. 나이든 남자가 팔을 들었지만 김영수가 산탄총을 그들 사이에 정확히 겨누며 나타났다. 내 땅에서 나가. 김영수가 으르렁거렸다. 지금. 젊은 남자는 미라가 그의 소매를 스쳐 피가 나는 곳을 보며 황급히 일어났다.
나이든 남자는 조용한 노인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게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닫고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두 대의 순찰차가 진입로로 들어오며 붉고 푸른 불빛이 밤을 물들였다. 남자들은 도망쳤지만 도로에 닿기 전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미라는 문간에 서서 가슴을 들썩였다. 재민은 의자 뒤에서 용감하게 짖었다. 모자를 쓴 키 큰 여성 경찰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김영수 씨? 김영수는 여전히 약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침입하려 했어. 경찰은 미라를, 부서진 문을, 테이블 아래 겁에 질린 새끼를 차례로 보았다. 저희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자물쇠는 교체해야겠어요. 김영수는 미라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떨리는 등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럴게요. 그날 밤 늦게 경찰이 떠나고 침묵이 돌아오자 김영수는 미라와 재민이 옆에 말린 채 바닥에 앉았다. 그는 TV를 켜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거기 앉아서 한 손을 미라의 어깨에 부드럽게 올렸다. 넌 우릴 구했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미라, 부드러운 눈빛으로 마치 평생 속할 곳을 기다려온 듯 그에게 기대었다. 침입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해가 막 떠오르며 포치에 부드러운 금빛을 뿌렸다. 문 자체는 자물쇠가 부서진 곳에서 갈라져 비뚤어져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공구함을 꺼냈다. 그는 누구에게도 고치라고 부르지 않았다. 스스로 고쳤다. 망치를 두드리며 조용히 일하며 그는 단순한 문틀 이상을 짓는 사람처럼 일했다. 미라는 근처에 누워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은 전날 밤의 타박상으로 여전히 멍들었지만 자세는 당당했다. 재민은 그녀 옆에 말려 매일 아침 더 강해지고 있었다. 김영수는 망치질하고 사포질하고 그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데드볼트를 장착했다. 작업을 마쳤을 때 집은 단순히 수리된 느낌이 아니라 소유된 느낌이었다. 이지은은 나중에 작은 수의사 키트와 식료품을 들고 들렀다. 소식 들었어요. 그녀가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문턱을 넘으며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영수 씨와 그 개가 무장한 남자 2명을 쫓아냈다고. 김영수는 씩 웃었다. 미라가 대부분 쫓아냈지. 이지은은 미라 옆에 무릎을 꿇었다. 미라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은이 발을 살펴보고 어깨에 긁힌 상처를 부드럽게 닿도록 내버려 두었다. 회복되고 있어요. 이지은이 김영수를 보며 말했다. 영수 씨도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재민이 이제 낡은 슬리퍼를 씹고 있는 벽난로 쪽을 바라보았다. 미라는 어디도 안 가. 김영수가 마침내 말했다. 둘 다. 이지은은 미소 지었다. 영구 소유권 신청했나요? 어제 등록했지. 이름은 미라야.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리고 꼬마는? 재민. 그녀는 웃었다. 좋은 이름이에요. 잘 어울려요. 김영수는 그녀를 문까지 배웅했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영수 씨, 이건 단순히 개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 알죠? 그는 멈칫했다. 무슨 뜻이야?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했던 만큼 당신도 그들을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김영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녁을 요리했다. 치킨, 쌀, 완두콩. 그는 접시를 테이블에 놓고 물 한 잔을 따랐다. 그러다 부엌 바닥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는 두 쌍의 눈을 보았다. 그는 미소 지었다. 알았어. 너희가 이겼어. 그는 음식을 2개의 작은 그릇에 나누어 그의 의자 옆 바닥에 부드럽게 놓았다. 미라는 언제나처럼 재민이 먹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몫을 먹었다. 저녁 후 김영수는 복도 옷장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표지에는 먼지가 붙어 있었다. 아내 민서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만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앨범을 열어 누렇게 변한 생일, 휴일, 포치에서 보낸 조용한 일요일의 페이지들을 넘겼다. 미라는 러그 위에서 고개를 기울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재민은 소파에 뛰어오르려다 실패하며 카펫 위로 굴러떨어졌다. 김영수는 웃었다. 그 자신도 놀란 소리였다. 그는 쿠션을 두드렸다. 올라와. 어센던시 소파에 올라오세요. 이번에는 성공해서 그의 무릎 위에 올라가며 원래 있던 자리에 속해 있는 듯이 자리 잡았다. 미라는 천천히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며 다가왔다. 김영수는 그녀를 보며 옆자리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올라왔다. 셋은 함께 앉아 김영수의 무릎 위에 사진 앨범을 펼쳤다. 그는 민서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그녀가 너를 좋아했을 거야. 그가 미라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넌 강하고 보호적이고 용감해.
방은 낡은 히터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재민의 작은 코 고는 소리 외에는 고요했다. 김영수는 책을 덮고 뒤로 기대어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며 가라앉았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고 그의 마음은 어떻게 확장해야 하는지 잊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부엌에는 미라라고 적힌 그릇이 있었다. 급하게 테이프로 표시한 두 번째 그릇에는 재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 옆에는 목줄이 걸려 있었다. 소파 끝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다. 장난감들이 마치 아이가 지나간 듯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어지럽고 살아있고 따뜻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도 그를 돌보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창밖으로 비가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하자 김영수는 문간에 서서 새로 수리된 단단한 포치를 바라보았다. 그는 끝을 향해 가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다시 살기 시작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아침 하늘은 그들이 함께 싸웠던 폭풍 후의 밤 이후 처음으로 맑았다. 김영수는 손에 따뜻한 블랙커피를 들고 포치에 앉아 마당을 뛰어다니는 발소리를 들었다. 재민은 나무 주위를 즐겁게 원을 그리며 달렸고 꼬리는 바람개비처럼 돌았다. 미라는 햇빛 속에 앉아 그를 바라보며 매바운스와 짖음에 귀를 까딱였다. 그녀는 여전히 도로를 한쪽 눈으로 경계하며 항상 준비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자세에는 평화가 있었다. 김영수는 미소 지었다. 세상은 변했다. 젊은이들이 꿈꾸는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그의 집은 더 이상 추억으로만 가득하지 않았다. 움직임, 숨결, 리듬이 있었다. 새로운 삶에 느리고 치유되는 두근거림. 그날 오후 이지은은 미라의 다리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왔다. 그녀는 재민이 주저없이 그녀의 차 좌석에 뛰어오르며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이 녀석은 커질 거예요. 미라보다 더 클지도. 김영수는 웃었다. 이미 2배로 먹고 있어. 이지은은 검진을 마치고 김영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라미네이트된 카드가 있었다. K9 동반자 인증, 미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재민의 이름과 김영수의 전화번호가 새겨진 두 번째 태그가 있었다. 만약 녀석이 길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녀가 말했다. 김영수는 이름을 엄지로 문질렀다.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녀석은 속할 곳을 찾았어. 그날 저녁, 김영수는 민서와 추운 밤에 만들곤 했던 쇠고기와 당근 스튜를 요리했다. 그는 각 동반자를 위해 고기와 쌀로 작은 그릇을 준비해 바닥에 부드럽게 놓았다. 그들이 밥을 먹는 동안 그는 벽난로 옆 낡은 의자에 앉아 벽을 가로지르는 불빛을 바라보며 그들의 씹는 소리와 재민이 쌀을 코에 묻히며 나는 부드러운 재채기 소리를 들었다. 그는 더 이상 텔레비전이 필요 없었다. 이게 충분했다. 나중에 그는 담요를 꺼내 러그 위에 펼쳤다. 재민이 먼저 털썩 누워 즉시 등을 대고 다리를 사방으로 뻗었다. 미라는 그의 옆에 말려 그의 작은 몸을 보호하듯 감쌌다. 마치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세상을 홀로 짊어져야 했던 날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처럼. 김영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그녀의 등에 손을 부드럽게 올렸다. 이제 안전해. 그가 속삭였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감사 이상의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이해, 인정, 굶주림과 상실, 생존의 고통을 알았지만 이제 집이 무엇인지 아는 영혼들의 조용한 언어였다. 그가 집의 마지막 불을 끄며 김영수는 머뭇거렸다. 그는 너무 차갑고 고통스럽게 조용했던 공간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있었다. 그는 침실 문을 열어둔 채로 두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미라가 재민을 가까이 따라 부드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침대 옆에 누웠다. 아직 올라갈 만큼 크지 않은 재민은 그녀의 등 위에 따뜻한 베개처럼 자리 잡았다. 김영수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잘 자, 가족. 그가 말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이웃들은 무언가 달라진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대화를 피하던 노인은 이제 대문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미라와 함께 걷고 재민이 자기보다 2배 큰 막대기를 서툴게 끌며 따라왔다. 그는 심지어 철물점에 들러 계산원과 농담을 나누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가 되어가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다시 자신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오후 어머니와 함께 지나가던 어린 소녀가 마당에서 그들을 모두 보았다. 그녀는 엄마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봐, 엄마, 저게 그들의 아빠야.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었다. 아빠, 그는 자신의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두 생명이 그에게
사랑, 위안, 음식을 기대했다. 그가 말할 때 귀를 기울였다. 그가 걸을 때 따라왔다. 그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옆에 누웠다. 그는 결코 자신을 구원자라 부르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그들은 서로에게 구원자가 되었다. 그날 밤 김영수는 선반 위 민서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내 안에 아직 여유가 남아있는지 몰랐어. 그는 램프를 끄고 미라의 꾸준한 숨소리가 방을 채웠다. 재민은 그녀의 옆에 더 단단히 말리며 작은 하품을 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지나갔다. 그리고 안에서는 가족이 치유되고 있었다.